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서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AI와 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단순히 노동시장이나 미래 직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AI 영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 기술, 특히 이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했고,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또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그러니까 아직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3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챗GPT 모먼트라는 말까지 생겨났고요. 처음에 이제 GPT 3.5를 시작해서 GPT-4, 그 다음에 GPT-5 시리즈, 그리고 지금은 GPT-5까지 나왔는데, GPT 3.5에서 GPT-5까지 발전하는 동안 성능이 향상된 추세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AI 챗GPT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픈AI 뿐만 아니라 구글, 엔트로픽, 그리고 XAI 같은 기업이 있고, 중국에는 딥시크나 마누스 같은,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도 새로운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 최첨단 AI 모형을 향한 그런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자 이제 자신만의 최첨단 AI를 개발하면서 그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자가 점점 더 막대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AI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행태를 보면 인공일반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일반지능은 AGI라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용어로 접하셨을 수도 있고, 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ASI라는 용어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GI는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초인공지능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이는 AI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AI 기업,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제가 언급한 대부분의 AI 기업이 사실 이런 AGI나 ASI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고 매년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2025년에만 364억 불, 그러니까 하나로 5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설립한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서는 정말 가장 뛰어난 그런 AI 연구자를 채용하는 데만 1억 불 이상,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사용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 연봉과 그런 보너스 인센티브만으로요. 이렇게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투자와 관심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AI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기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AI의 높은 범용성에서 기인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이제 AI 스케일링 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AI 시스템의 규모,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 그리고 AI 트레이닝 하는데 투입된 데이터의 양을 키울수록 그 AI 시스템의 성능도 함께 향상된다는 그런, 여기 로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증적인 과거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거 실증적인 패턴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그리고 균일하게 유지가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AI 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거의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과 같이, 물리적인 법칙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내년에 AI에 대한 투자를 2배 늘려서 AI 시스템의 규모를 2배 늘린다면 그에 대한 성능도 대략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연간 총합 한 500조 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X축 가로축이 이제 모형이 출시된 그 연도입니다. 그리고 Y축은 모형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연산량이고요. 단순히 말해서 이제 뭐 GPU 칩에 투입된 GPU 칩의 개수라고 뭐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일직선을 일직선의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데 Y축을 자세히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4승부터 10의 16승, 18승, 20승, 24승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게 Y축의 스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선형적인 스케일에 표현을 한다면 폭발하듯이 이렇게 AI 그 AI 개발에 투입된 연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AI에서 이제 내놓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한 추론 모형, 그러니까 리즈닝 모형을 가지고 리즈닝 모형에 투입된 연산량을 늘릴수록 리즈닝 모형도 그에 따른 성능이 꾸준히 향상된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최신 추론 모형에서도 이 AI 스케일링 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오픈AI나 그 엔트로픽 같은 그 빅테크 랩에 있는 그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스케일링 로우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최소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수년 동안은 꾸준히 적용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감행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AI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AI의 범용성도 저런 막대한 투자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범용성이라는 건 결국에 AI를 개발했을 때 이 AI 모형,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고 그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이 말 중에 하나가 그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예전에 한 말인데요. 제목 메뉴에 보시면 Solve Intelligence and then Solve Everything Else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많은 문제, 많은 일이 어떤 일정 수준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지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당장 뭐 예를 들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초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태양광 에너지를 정말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암 같은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첨단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해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음에 암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한다면 암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최첨단에 있는 AI 프론티어 랩에서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저렇게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이 연도고 Y축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AI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 가까울수록 사람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0이 된다면 사람 수준에 도달한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여기 몇 가지 이제 분야를 제가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핸드라이팅 레코그니션이나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사람의 손글씨를 알아보는 정확도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의 음성인식 능력 그리고 앞에 사물,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 그런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능력이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성 있게 그 개선이 되어 왔고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0에 도달하고 0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발전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이 이런 추세를 보니 AI가 앞으로 점점 발전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한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지금 이 시점에 말하는 이유는 이게 아마도
가까운 시점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저런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사실 뭐 여기 있는 뭐 대여섯 개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뭐 왼쪽 위에는 그 예술품, AI로 생성한 미술 작품을 대회에 출시했더니 그게 그 1등 대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코딩 능력 또한 사람의 수준과 유사하게 됐다는 기사인데, 이 기사도 사실 상당히 오래된 기사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대학생, 뭐 미국은 아니죠, 전 세계 대학생들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그 코딩 능력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코딩 프로그래밍 버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도 AI가 가장 뛰어난 수준을 최근에 이제 나타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런 뭐 그 예술 능력, 코딩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도 MBA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현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하시고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그룹인데, 이 그룹보다도 사업 아이디어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상당히 오래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 2년 동안 그 나온 AI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제가 최근에 이제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추세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AI 추세를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요 그림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이제 X축, 가로축을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모형이 출시된 연도고, 그러니까 시간순이고, Y축은 AI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걸린 시간이라 하면 AI가 걸린 시간이 아니고 그 업무를 사람한테 시켰을 때 사람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 GPT-3나 GPT-3.5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0초, 그러니까 2, 3초 정도 수준에 사람한테 시켰을 때 2, 3초 정도 걸리는 그런 업무를 AI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보시다시피 그 추세를 보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모형, 그러니까 소넷 3.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나온 최근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형은 이제 Y축을 보시면 1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1hou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 즉슨 사람이 했다면 1시간 정도 걸렸을 업무를 이제는 AI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당장 뭐 출근을 하셔서 회사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원래 하시던 일을 쭉 하실 텐데, 그 중에 뭐 30분 걸리셨을 일도 있을 거고, 뭐 한 5분이면 하셨을 일도 있을 거고, 2-3시간 정도 걸리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시간 정도 걸리는 일까지는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일까지는 AI한테 주고, 본인은 다른 일, 뭐 2-3시간 걸리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최근 추세라고 보실 수 있고, 요 추세도 뭐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시간이었던 게 2-3시간, 5시간, 5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발적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일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바꿀 만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오늘 발표는 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은 앞으로 AI가 얼마나 발전할 거고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얼마나 발전한다는 의미는 앞에 보여드린 이런 다양한 벤치마크, 다양한 기준에 따라 AI가 얼마나 더 뛰어난 성능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AI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미래에서 우리가 가질 직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또 이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뭐 자녀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조카가 있으시다거나 하는 분들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AI가 상당히 발전한 미래가 왔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추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미래의 직업이 다른 모습을 띈다고 했을 때 노동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노동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분배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렇게 발전했을 때 그리고 직업이 변화했을 때 또는 직업이 줄어들거나 했을 때 노동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AI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에 AI 기술의 발전 방향, 발전 동향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특성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AI가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나리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AI 시나리오라 하면 말씀드린 대로 AI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시점에 그렇게 도달을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한 5년 뒤에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AI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AI 발전이 정체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각각의 특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토대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뭐 사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왔죠. 미래를 항상 불확실해왔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제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먼저 AI는 높은 범용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 AI가 성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경제 전반, 경제의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커질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AGI나 ASI를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시점 이후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I 특이점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GI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AGI로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AGI는 AI를 개발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AI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AI 개발자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I 개발자가 AI가 되었을 때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데 사람과 다른 점은 AI는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이고 연산 능력, 연산 속도가 사람에 비해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점이죠. 그렇다 그 말인즉슨 AI 개발 속도가 지금 사람이 하는 상황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 GPT-4에서 GPT-5로 넘어가는데 2, 3년 정도 걸렸다면 앞으로는 그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뭐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몇 주,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인즉슨 AI 개발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빨라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AGI가 개발됐을 때 우리가 ASI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것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월등히 뛰어난 그런 AI가 개발되는 데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AI가 나왔을 때는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얘기 오늘은 직업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AI의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가능성은 ASI가 인류의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서 경제 성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인류를 멸망을 이끌어서 거의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진다거나 하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정말 가능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지금 사람들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범용성뿐만 아니라 이런 그 특이점을 가진다는 특징 때문에 AI는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갖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뭔가 정확하게 예측하겠다 하는 거는 좀 너무 원대한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다양한 가능성,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밑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는 거는 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 사회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취약점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파악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데 어떤 시작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고요. 이건 제 연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왜 노동시장에 굳이 관심을 가져야 하냐라고 하면은, 노동시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역할은 크게 봤을 때 경제는 소득 분배를 통해서 개인이 생활을 영위해 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는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실 즐거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좀 어떤 일정 부분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노동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공황이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시절에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회적인 불안정도 상당히 커졌음을 아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재가 있는데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노동시장이 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시장인데 AI가 발전하면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이후에 간단하게 한번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함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이제 밑에 보시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I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AI 간의 협업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협업 형태 변화에 따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기업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AI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발전한다고 했을 때 경제 내 전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은데 제가 모든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쉽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와 인간 간의 협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결국에 우리가 생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생산 조직은 뭐 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뭐 일반적으로 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팀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수와 조교 관계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뭐 기업 내에서는 팀장과 팀원, 부장과 부서원들, 뭐 이런 식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예전부터 이미 생산 조직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뭐 구체적인 예로는 뭐 컨베이어 벨트, 인터넷,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앞으로 AI도 이런 협업 방식을 바꾸면서 생산 조직을 크게 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생산 조직의 변화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AI의 기술 발전 수준, AI의 성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지금 기업의 형태, 경제 내 생산 조직의 형태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하나의 동그라미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기업의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직원들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나서 사장이 보고를 하고, 사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기업을 정말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네모, 어디 갈 곳 없이 애매하게 떠돌고 있는 저 네모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AI가 기업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줘서 기업의 조직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맨 밑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챗GPT를 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들을 AI가 대체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위에 AI가 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이제 AI가 생산 조직,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가장 단순한 일에 집중하고, 예를 들어 간단한 문서 정리, 아니면은 간단한 데이터 정리, 아니면은 보고서 초안 작성, 이런 비교적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루틴한 그런 업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아마 AI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지금의 GPT 또는 이제 앞선 모형, GPT-4 정도의 모형을 생각하시면 되고, 직원들은 단순한 문서 정리 같은 작업을, 아니면 단순한 문서 요약을 AI에게 시키고, 문서 요약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그 내용을 흡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AI가 더 발전해서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직원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 어쩌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GPT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직원으로서 하던 업무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우리 팀장님에게 보고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예를 들어 챗GPT 딥 리서치 같은 기능을 쓴다면 괜찮은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의 깊이나 보고서의 전문성에 따라 그 GPT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님은 저에게 보고서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GPT를 직접 사용하시고, 저에게는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저를 찾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불행하게도.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형태는 결국에 사장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AI가 점점 더 발전한다면 기업 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텐데, 결국엔 사장만 남아서 AI와 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장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AI가 더 발전한다면 사실 사장이 하는 업무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로 정말 간단하게 추상화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업무 또한 근본적으로 AI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AI가 조직 경영, 조직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미 하고 있는 사례는 있고요. 그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AI가 조직 관리에 대한, 조직 경영에 대한 그런 업무 전반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발전하게 된다면, AI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 그 기업의 직원들이 이제 채용이 돼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생산 조직에 미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기업이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AI를 도입한다면 어떤 업무를 위해 우리 조직의 어떤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때 요 지금 말씀드린 프레임워크가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AI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그럼 우리 사회 전반, 우리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I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럼 노동 수요는 그에 따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언제 사람을 뛰어넘을 거냐,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있긴 한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될 텐데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우리가 머릿속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복잡도를 생각했을 때,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X축이 일종의 업무의 복잡도, 사람이 하는 업무의 복잡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어떤 복잡한 업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더라도 오른쪽에 항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업무가 남아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처럼 만약에 사람이 하는 업무의 복잡도가 어떤 상한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머릿속에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150이다 하면은 AI의 성능이 100, 130, 140 그리고 150을 넘어서는 순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에 대한 노동 수요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번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과 같이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노동 수요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동시에 노동 수요도 천천히 함께 증가하는 그런 과거 몇십 년과 비슷한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고, 여기서 파란 선은 GDP, 경제 전체 경제 규모라고 보실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이제 초록색 선이 노동 수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식화했기 때문에 임금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용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저게 이제 경제 GDP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은 경제가 증가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비슷하게 꾸준히 증가해서 항상 사람의 역할이 남아있다. 임금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느 시점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고 AI가 모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능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노동 수요, 그러니까 초록색 선은 어느 시점, 여기 이 예시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인데 20년 후에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노동 수요가 저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 내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아니면은 기존에 취업 상태였던 그런 근로자들도 해고가 되고, 그리고 신규 취업자들은 더 이상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아있지 않고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은 모두 AI가 대체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실 수 있고, 사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인 혼란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생성형 AI나 그런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체하면서 노동 수요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 수요를 급격하게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AI 발전이 정체되면서 노동 수요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그러니까 파란선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노동과 그렇지 못한 노동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사람은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노동으로 이행해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하실 수 있고,
이 시나리오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가 안정을 되찾는다고 볼 수 있지만 중간에 단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달리 말해서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그런 기업이 급격히 감소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개인은 개인 근로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기업으로서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사회 전체 입장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뭐가 있을까라는 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 제가 많이 지나갔을 텐데, 이런 시나리오를 크게 이제 생산 조직과 경제 전체 노동 수요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에 대한 얘기였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였는데, 그럼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이미 AI가 빨리 발전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최근에 괄목할 만한 AI 기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AI가 이전 기술과는 달리 최초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점이고,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원래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앞서 뭐 MBA 학생들의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I, 그러니까 기계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앞으로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발전으로 이런 추세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발표한 그 한국은행 보고서의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생성형 AI 활용률은 60%가 넘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하더라도 50%가 넘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2배 수준이고, 초기 인터넷 확산 속도랑 비교하면 8배 정도 빠른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청년층,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고학력자, 대학원 학위 소지자 이상이 많고, 그 다음에 놀랍진 않지만 사무직 또는 뭐 전문가 또는 관리자 위주로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AI를 가장 적게 활용하는 직업,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 그림인데 살짝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하지만, AI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뭐 단순 노무직이나 농림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30% 이상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숫자로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생성형 AI가 이미 우리나라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AI를 사용함으로써 AI 사용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 3.8% 정도 감소시키고 있고요.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1.4%인데, 경제 전체적으로 1.4% 감소했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소를 바탕으로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감소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생산성 변화를 확인해 보면 1% 정도, 그러니까 생성형 AI 사용으로 1% 정도 잠재적 그 생산성이 늘어났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난 한 2, 3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이후의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이 한 2.9% 정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중에 1% 잠재적으로 생성형 AI가 증가시켰다는 건 사실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시간 감소 효과가 누구에게 가장 큰지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 상당히 많은 요인이 좀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하나 나오는 게 경력이 짧은 사람일수록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짧은 사람일수록 생성형 AI 사용해서 시간을 많이 아꼈고 효율성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생성형 AI가
내가 경력이 없는 직원이었는데 생성형 AI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내 사수, 내 팀장, 내 부장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해결했을 문제를 이제 생성형 AI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봐가면서 해결했고, 그 덕분에 나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경력이 짧은 그런 직원일수록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서 보여드린 이제 생산 조직 형태 변화 그 이제 프레임워크에 비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경력이 짧은 직원 입장에서는 AI가 나의 팀장, AI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나는 그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강조할 점은 이게 생성형 AI, 그러니까 생성형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성형 AI 같은 그런 지적 노동을 위한 AI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 AI, 그러니까 로봇과 결합해서 복잡한 실제 물리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도 지금 한국에 상당히 퍼져 있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가 그런 물리적 AI, 일종의 로봇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의 발전을 볼 때는 이런 생성형 AI를 위주로 한 지적 노동의 변화와 그 다음에 물리적 AI를 통한 그 물리적 업무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그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 요약하자면 22년 이후부터 젊은 사람들일수록 일자리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연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 이제 AI 영향이 컸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이 추세가 어떻게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미 AI가 노동시장에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그의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는데, AI의 AI를 개발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AI를 개발하고 AI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AI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뭐 특정 분야에 대한 AI 인재 수요는 부족할 수도 있고 앞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겠지만, 총량으로 봤을 때 크게 부족하진 않고, 대신에 AI 인재 수요 증가 추세는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I를 알고 AI를 사용할 줄 알고 AI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확보해서 AI를 기업 내에 도입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에 대한 변화도 지금 이미 데이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관련 인력을 채용하시려면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면 아마 점점 더 그 사람들의 몸값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전망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도 이미 빠르게 AI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 발전은 지속되지 않을까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뭐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사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개인의 선택, 개인의 뭐 직업 선택, 개인의 뭐 저축 아니면은 기업의 채용, 그런 다양한 선택에 그런 영향을 미칠 AI의 변화는 결국에 기술 발전 수준과 그 다음에 그 발전된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사회적 요인, 그 두 가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기술적으로 완전한 AGI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 아니면 그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준하는 그런 상당한 발전된 AI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짧게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길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수십 년 걸릴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AI 발전에 대한 전망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 살아있는 동안 이런 많은 발전이 일어날 거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 30년 내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에는 큰 이견은 없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뭐 개인이건 기업이건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AGI 같은 기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자동화하느냐 아니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달렸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에 따라 크게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AGI가 있더라도 사람이 하는 걸 선호한다거나 인간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강하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규제 때문에 AI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런 AI 기술 도입과 확산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 특성을 미래 직업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높은 대인관계 비중,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호가 강한 그런 직업, 그런 업무일수록 사람의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판단을 하는 직업,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직업, 뭐 예를 들어 기업의 사장이나 뭐 정치인 같은 그런 직업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화되지 않는 지식,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킬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AI 개발이 늦춰지고 그에 따라 도입도 늦춰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네 번째로 제도적 요인,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변호사는 무조건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면 AI 도입은 늦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다음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직업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직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요인은 결국에 기술 발전 속도, 기술 발전 수준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당연히 이제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수요가 많고 지금도 유튜브나 뭐 이런 플랫폼에 가면 AI로 생성한 노래가 상당히 좋은 노래가 있지만 아직은 뭐 최소한 저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부른 노래를 좀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AI 가수의 실력이 너무 좋아진다, 너무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노래에 대한 수요도 사람이 아닌 AI 가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제도적인 요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인간 의사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 고용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자동화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이 만약에 엄청나게 발전한다면 사실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사실 가장 첫 번째 최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AI를 발전하면서 그 AI를 잘 활용해서 나중에는 1인 유니콘 기업이 생겨날 수 있을 정도로 AI가 발전했을 때 자신이 대체되는 직원이 아니라 그 1인 유니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도 비슷합니다. 뭐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대신에 이제 기업은 하고 AI가 불확실성이 큰 기술인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3년, 5년, 10년 뒤에도 AI가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유효한 그런 기업 내 정책 아니면 정부의 정책 아니면 개인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데이터 센터나 발전소 같은 효과적인 AI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AI 활용을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근로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그 AI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